앞에서 잠깐 그 이야기 하셨어요. 꾸준히 사모아도 좋은 주식 2차전지. 요거는 거의 일관되게 김태용 대표님이 예전부터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저희가 뭐 주식을 맞추려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 산업 사이클 보면은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물론 리스크는 있어요. 리스크는 뭐 다른 그런 산업 리스크보다는 2차 전지 좋은 건 지금은 너무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수급이 많이 몰려 있다라는 점. 네. 그래서 많이 안전하게 2차 전지 주식들을 기관도 그렇고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뭐 지금 반도체도 안 되고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거, 그거가 뭐 굳이 리스크라면 리스크인데, 그러니까 장이 V자 반등할 때 그거보다는 많이 빠진 것들로 자금이 흘러갈 수는 있죠. 예. 그럴 때도 그러면은 그런 2차 전지 주식이 빠질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이때도 저는 좋은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없으신 분, 소외되신 분들도 만약에 테슬라에 악재가 생기거나 네. 무슨 악재가 나와서 2차 전지가 빠지면은 좋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산업 사이클은 보통 2, 3년 정도 갑니다. 왜냐면은 뭐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이렇게 되면은 너도 나도 뛰어들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큰 사이클 중에는 뭐 K뷰티 이래가지고 중국에서 화장품. 아모레랑 LG 생활건강 그 화장품 후 뭐 이런 거 네. 엄청나게 샀었잖아요. 예. 그때 화장품 주가들이 거의 10배씩 올랐는데 네. 그때 막 다른 코스닥 기업들도 우리도 화장품 다 진출하겠다, 화장품 한다 했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로 해서 막 주가 상승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사이클이 한 2년 정도 이제 지속이 됐었는데 바로 이제 중국의 경쟁품 뭐 제품도 생기고 한국 그렇죠. 화장품이 독보적이지 않다 보니까 사이클이 끝나버리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길어봐야 2, 3년의 대부분의 그런 경쟁으로 인한 사이클이 없어지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2차 전지의 다른 소재보다는 양극재와 그 다음에 일부 세일 업체들 이 정도만 좀 이제 포커스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양극재 같은 경우는 신규 진입자가 없어요. 예, 이게 화학 기반으로 해서 오랫동안 검증된 소재를 가지고 폭발 위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진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존에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애가 이제 LG 화학이라든지 내부에서 네. 뭐 LNF, 에코프로비엠 이런 애들이 걔네들만 증설을 무지막지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증설 자체도 앞으로 3년간 매년 60%씩 증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매출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게 다른 거는 증설하면은 그 다음에 수요가 망가지는데 지금 오더를 다 100% 확보를 한 상황에서 그렇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장기 사이클이고, 사이클이 지금 뭐 재작년부터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한 5년 이상의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도 다른 사람들 얘기 많이 하는 게 2차 전지 소재 좋은 건 다 알겠는데 야 손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예. 손이 안 나간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막 저기 막 반토막 난 주식들 많은데 저거는 싸 보이지만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은 별로 빠진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밸류에이션도 딴 데에 비하면은 훨씬 더 높아 보이고, 뭐 PER 막 5배짜리가 질비한데 저거 20, 30배짜리 지금 사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거를 또 역행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2차 전지는 혼자 올랐으니까 좀 팔았는데 이게 빠지질 않았다 다시 사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악재가 나왔을 때 사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2차 전지도 계속 뭐 좋은 얘기만 있겠습니까? 뭐 재고 조정 얘기도 또 좀 나오던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LG 화학이 약간 양극재가 많이 들어가서 재고가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LG 화학만의 이제 이유였던 것 같고요. 이제 다른 회사들은 뭐 그렇진 않고, 그러니까 재고가 많으면은 가격을 그렇게 15%씩 계속 올리면서 보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떡도 많이 보고 있는 거죠. 미국 업체들이 이제 한국 배터리 올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되게 수혜를 받고 있는 건데, 이제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낙폭과대주가 더 매력적으로 보여서 샀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막 카카오, 네이버도 너무 좋으니까 샀는데 또 빠지고 이래서 막 계속 지치게 되잖아요. 네. 이게 분명히 너무 많이 빠졌고 네. 이게 국민주고 절대 망할 회사 아니고 이런데도 계속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들어갔다가는 이리로 나오기도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그런 섹터들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살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피봇이 일어났을 때 사면 돼요.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이제 페드 금리 말고요. 페드 금리 말고 실제 금리.
시중금리가 떨어질 때는 그런 주식들이 V자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죠, 아직은. 패드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질 시중금리, 그러니까 미국 뭐 국채라든지 이런 거는 예. 사실상 미국 페드의 움직임보다 더 선행해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거를 또 반영을 해서 관련주라고 해야 되나? 주식들은 또 조금 더 먼저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행하거나. 거의 동행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조짐이 확실하게 보인다. 물가가 뭐 확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은 물가 확 떨어질 때 보고 아마 그런 반응이 올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기업보다는 뭐 구글이나 이렇게 빅테크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서 빠질 수 있죠. 근데 기업의 이익이라는 건 이렇게 좀 우상향. 우상향으로, 그리고 비교적 확실한 게 아니라 매우 확실하게 이렇게 잡혀 있어요. 네. 내년 후년까지. 그렇죠. 성장률도 굉장히 높고, 뭐 매출 성장률 100% 가까이 나오니까요. 2년에 100%씩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는 틀릴 수 있어도 딴 기업들은 이게 예측이 안 되잖아요. 네. 어닝이. 근데 얘네는 어닝은 튼튼한데 여기서 주가의 그 심리적인 변화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빠질 때 사는 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혹시 그런 얘기는 아직 안 나옵니까? 밸류에이션? 예를 들어서 뭐 한 100% 성장할 때의 멀티플과 이 성장률이 60%, 뭐 50% 떨어지면, 야, 100% 성장하던 애들이 이제 50% 성장되니까 PER도 좀 적게 줘야지.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되게 좋은 지적이시고, 우려인데. 사실은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그런 거에 예, 역풍을 맞았었는데, 그런데 밸류에이션도 이미 많이 떨어졌어요. 내년에 20배 미만이에요. LNF가 지금 컨센서스는 그거보다 높은데, 네. 지금 뭐 상향 조정되는 걸로 보면은 다 20배 밑으로 떨어집니다. 23년 네, 예상 내년도. 실적 예, 기준으로. 네. 그렇죠. 그렇게 또 고성장하는 산업에서 20배면은 뭐 언제 상대적으로. 팔려야 되냐면은 네. 다시 이제 걔네들이 7, 8배 가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한 25년 정도. 네. 그때는 싼 게 아니라 그때는 성장이 죽는 거니까요. 아. 그때 가서는 사이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2차 전지는 어닝의 성장률이 지금도 10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뭐 30%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때 탈출하셔도 되는데, 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 뒤에도 있는데, 투자를 위한 투자에서도 그 대표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주가는 어닝의 성장률이다. 그래서 실적의 성장률의 함수다. 역시 각도입니다. 각도. 성장률의 각도. 실적 성장률의 각도. 그게 지금 가장 확실한 게 2차 전지인 거고, 이거는 뭐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저도 손이 잘 안 나가가지고. 이게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또 안 좋은 얘기가 있을 겁니다. 언제. 그때 나쁜 뉴스에서 해야 되는데, 나쁜 뉴스에 한번 용기를 좀 갖겠고요. 대부분 다른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다들 이제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사이클 없는 성장주는 거의 지금 2차 전지 유일한 것 같고, 바이오를 이야기하기는 지금 또 어디 가서 좀 그쵸? 좀 그렇고, 그래도 이 반도체 쪽을 안 여쭤볼 수 없으니 이건 꼭 한번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근래에 보면 한 9월 말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쭉 사더라고요. 코스피 내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많이 사고 있고, 조금 반등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제 뭐 떨어질 때도 있기는 합니다만, 반도체 시황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까지. 외국인이 사는 거는 제가 보기엔 이제 스마트 머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크로 머니일 수도 있고요. 어차피 장기로 보고 사는 거면은 지금 사도 괜찮습니다. 뭐 그 친구들이 샀다가 뭐 10% 물려도 그냥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올라갈 때는 뭐 반도체 주식이 뭐 4, 50%씩 또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제가 이제 왜 매크로 자금일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은, 저희가 JP모건 위클리의 그 전망들을 항상 리포트가 있는데, 그 겉표지에, 맨 앞에 표지에 모든 자산의 증가율, 상승률과 하락률이 써 있습니다. 뭐 금, 커머더티 다 써 있는데, 중요한 국가의 지수도 있는데 한국이 거기 얼마 전부터 들어갔더라고요. 한국 지수가. 근데 거기 보니까 꼴등으로 돼 있어요. 마이너스 40%. 그래서 딱 보니까 와, 이게 왜 마이너스 40%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달러로 환산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32% 뭐 30% 이렇게 빠졌는데 미국 애들이 보기엔 40% 빠진 거거든요. 제일 싸진 거죠. 그러니까 큰 경기 사이클로 봤을 때 아직은 경기가 나쁘지만 지금 조금씩 사놔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코리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대표주가 반도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걔들도요, 반도체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면은 삼성전자를 위주로 사진 않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이런 펀더멘탈이 포함이 같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그거를 사실 정확하게 보면 그걸 촉발시킨 리포트는 사실 모간 스탠리의 이 리포트거든요. 과거에도 반도체 매출이 증가할 때가 있었고 빠질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대 차트가 반도체의 전체 매출이
증가율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인데 보십시오. 과거에 15년, 19년 이때 반도체 매출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주가는요. 이게 주가예요. 근데 반도체 매출이 떨어질 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거꾸로. 그다음에 19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때도 반도체 매출이 마이너스 막 쳐받고 막 와 큰일 났다 이러는데 주가가 올라가요. 지금 많이 주가는 떨어졌고 반도체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피크는 내년 2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반도체의 펀더멘탈은 되게 나빠지기 시작을 했고 네. 그게 내년 2분기까지 계속 나빠질 거예요. 네. 그런데 주가는 먼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거꾸로 가는 게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건 스탠리 예상인데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나쁘게 예상해놨어요. 매출 하락률 자체를. 네. 그래서 하이닉스도 뭐 4분기부터 적자 들어가서 내년 2분기까지 무조건 적자다.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주가는 먼저 탈출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선 가장 거꾸로 행동을 해야 될 게 반도체주 투자네요. 네,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완전히 거꾸로.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삼성전자 최고 이익 증가율 최고 이럴 때 주식 다 팔아야 돼요. 삼성전자 실적 뭐 예, 제일 좋다 이럴 때. 예, 다 팔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네. 이번에 근데 하이닉스는 빠지고 삼성전자 올라갔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가 이제 사실은 약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꿈틀하고 올라갔던 게 감산 뉴스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감산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축소 이렇게 해서 마이크론이 먼저 발표하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동참을 했는데 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날 할 줄 알았는데 안 한 거예요. 우린 감산 안 해. 예, 우리는 그대로 갈 거야. 이러니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1년 2년 뒤에는 삼성전자 마켓시어만 더 늘어나고 네. 감산하는 애들은 뭐 죽어나고. 남 좋은 일을 해주는 그쵸, 거고 그쵸. 마켓을 뺏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가 주가가 먼저 빠진 거고 전자는 버틴 거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러면 이게 감산 안 하니까 치킨 게임으로 들어간 거고 또 주가 더 빠지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좀 다른 거는 뭐냐면은 요게 어떤 그래프죠, 이거는? 요거는 뭐냐면요. 그 삼성전자의 네. 코스피 대비 상대 주가니까요. 상대 주가, 상대 수익률. 그래서 그때 지수 올라서 삼성전자가 오른 게 아니라 네. 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구간을 표시를 한 거예요. 2011년에. 근데 이때도 이제 비슷한 시기가 이럴 때가 있어서 이제 갖고 온 건데. 2011년입니다. 네네네. 보면은 이때도 그랬거든요. 삼성전자 CEO가 네. 우리는 되게 나쁜데 그래도 우리가 캐펙스 컷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감산 안 한다. 네. 라는 얘기를 한 뒤에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감산 안 하고 이러니까 치킨 게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치킨 게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이렇게 감산을 안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제일 나쁠 때부터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약간 근데 저 뉴스가 삼성전자 주주분들한테는 네. 굿 뉴스일 수는 있는데 네. 하이닉스 주주분들한테는 네. 약간 조금 식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배드 뉴스긴 한데요. 근데 반도체 업황 전체가 같이 움직이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삼성 이게 과거에도 보면은 반도체 주가는 두 가지 패턴을 그리고 상승 전환했어요. 네. 그 첫 번째 뉴스가 이번에 나온 투자 축소. 네. 얼마 안 좋으면 투자 축소 하겠냐. 그때 한번 반등하는데 그게 진반등이 아니에요. 다시 빠집니다. 빠졌다가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재고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 그 재고가 축소되는 거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그게 내년 1분기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1분기 재고가 축소가 되는 거를 보이면은 그때 확실히 바닥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모르죠. 재고 축소까지 일어난다면 예. 그때는 뭔가 확실한 바닥. 그렇죠. 지금 재고가 많으니까 생산을 하면은 할수록 그냥 가격으로만 쌓이고 가격 떨어지고 폭나고 반도체 공장은 멈추지 않거든요. 그렇죠. 계속 돌아가거든요. 엄청 큰일 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가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애널리스트들의 예상보다 더 빨리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지금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네. 이제 멈추지 않고. 네. 그럼 요것도 그러면 일단은 진행형이라고 보는 거고. 그렇죠. 진바닥이 나온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저점을 깬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네. 상승 전환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재고 축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직은 시기가 조금 남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고 축소 이렇게 해서 그 이제 별표 한 5개 쳐놔야겠네. 이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뉴스 보시다 보면은 또는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다 보시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재고가 줄고 있다. 네. 근데 물론 이미 주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먼저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거의 그럴 수도 있고요. 미스터 마켓의 IQ는 훨씬 더 높으니까. 네, 그런 뉴스가 흘러나올 때 뭐 대만의 뭐 그런 기사들 일찍 내는 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잡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반도체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재고 축소가 되더라도 가격은 계속 나쁘고 거예요. 그러니까 20%씩 계속 빠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네, 적자는 더 심해지고. 거기에 우울해하거나 거기에 이제 같이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예, 반대로. 예, 나쁜 뉴스와 반대로 반도체는. 그러니까 진짜 그 많은 주식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김태용 대표님 같은 분들이 나와서 정말 그 시장과 반대로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와이스트리트 보면 이렇게 참 똑똑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아야 될 텐데 걱정이긴 합니다. 아니 근데 그게 맞죠. 예, 역사적으로 봐도 예, 그렇고. 혹시 반대로 질문을 드려보면 지금 약간 이런 거는 좀 건들면 안 된다. 네. 라는 것도 있을까?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된다. 왜 지금 왜 그런 거 있잖아. 막 다 싸 보이니까. 네. 예, 싸다 덥석 샀다가 또 이제 저기 지하실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 특정 섹터보다는 예. 그 레버리지가 많이 걸려 있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들. 예. 그런 회사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소형주에 더 많이 있기는 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항상 투자하시기 전에 부채 비율을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자가 이제 영업이익으로 이자의 몇 배를 버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경기가 좋을 때는 그런 거 안 보셔도 괜찮긴 한데 지금 같은 때는 꼭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크레딧 리스크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많이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초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고랜드 APCP라든지 어제 뭐 흥국생명이 그 이제 퍼페추얼 펀드에 대한 그 콜을 원래는 콜 해줘야 되거든요. 연구체. 예, 연구체 그거를 사줘야 되는데 그거 이게 처음이에요. 거의 2009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리만 사태 때 그때 우리금융이 안 했었는데 그 정부가 그거 하면은 굉장히 제재도 심하고 금리도 높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왜냐면 걔네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차원 발행을 해가지고 네. 넘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해외에서 사는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사는 건데 네, 해외 본드입니다. 근데 네.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태핑해도 안 되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선언을 어떻게 보면은 콜옵션을 실행 안 했다는 거는 약간 우리가 돈 못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연구체가 네. 되게 장기간 약속을 하고 돈을 빌린 거지만 네. 사실 그 밑에는 우리가 몇 년 지나서 먼저 살 거야 라는 약속이 좀 깔려 있었던 건데 계약서상에 있습니다. 예. 콜옵션이라는 게 뭐 5년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건 5년 뒤에 살게 이런 약속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게 지켜야 되는 꼭 약속은 아니에요. 계약서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그 권한을 그 회사가 갖고 있어요. 옵션이니까요. 예, 회사가 갖고 있어요. 내가 사줄 수도 있어라는 게 계약서의 문구고요. 근데 항상 사주거든요. 항상 사줘야 그 다음에 차원이 되고 자금 스케줄이 투자자도 되는데 이번에 이제 못 사준 거죠. 사주고 싶어도 못 사준 거죠. 그러니까 또 시장이 한번 또 놀란 거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아직 근데 뭐 많이 터진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중소형사들 뭐 아니면은 이제 주로 이제 PF처럼 부동산 프로젝트들에서 이제 조금 잡음이나 파열음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크레딧 리스크에 이제 피해받는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물건 자체, 프로젝트 자체가 모두 부실해서 그런 것보다는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금융 비용 때문에 프로젝트가 부실해진 거예요. 그렇죠. 예. 나가는 돈이 많아지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도 미국 소비 너무 좋고 뭐 고용 너무 좋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도 물가도 높은 것 같은데 미국의 임금이 올라가는 거 보면은 연 7%씩 올라가고 있어요. 소득이. 그리고 고용은 단단하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렌트를 내고 월세를 내서 대부분의 부동산 프로젝트들이 돌아가는 거고 기업은 아까 1조 1천억 달러 살 정도로 돈이 많은데 기업들이 렌트를 못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부동산 프로젝트의 캐시플로우는 되게 튼튼한데 왜 망가지냐 하면은 대부분은 차입을 쓰잖아요. 네. 부동산 프로젝트는 무조건 50%는 차입입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2, 3%의 자금을 조달을 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스케줄을 맞춰놨는데 그게 7, 8% 지금 모기지가 7% 넘어갔으니까 7, 8%로 뛰어버리면은 단기간에 급등했으면은 그거 천천히 그 시스템을 바꿔나가면서 차원하면서 이렇게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물건들이 금융 비용이 펀더멘탈한 캐시플로우를 다 갉아먹고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부실한 프로젝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만기가 아직 남아 있고 뭐 이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죠, 아직은. 근데 이제 곳곳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야 될 주식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뭐 부채 비율이 너무 높거나 자금 조달을 해서 뭐 해야 되는 데들은 좀 조심하자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그게 또 최근에 주가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 그렇죠. 부채 비율 높은 데들 또 예. 이자 보상 배율 네. 낮은 데들이 또 주가로 좀 더 많이 세게 얻어맞고 있고, 그래서 이게 시장 좋을 때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유동성이 좋을 때는 뭐 부채 비율보다는 성장률, 그렇죠? 막 이런 것들 위주로 보는데 건전성보다는 뭐 성장률, 그렇죠. 수익성 네. 뭐 이렇게 보는데, 이럴 때 진짜 그 기업의 안정성 지표 다시 이제 모르나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기초부터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근간인데, 기업들의 근간, 지속 가능성의 근간, 그 안전성. 그래서 부채 비율하고 이자 보상 배율 네. 꼭 체크해 보시라는 거. 자금이 지금 경색이 돼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계속 뭐 50조 플러스 알파 뭐 네. 이런 기금들도 나왔고, 얼마 전에 이제 금융지주들이 다 95조 정도 네. 총알을 마련해 놓고 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작은 거기에 대상이 안 되는 것들은 이제 망가질 텐데 시스템이 안정화를 어느 정도 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멀쩡한 그런 상품까지도 자금 경색 차환은 계속 될 수 있는 건데 자금 경색이 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뭐 영국 다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하면서 갈 겁니다. 예. 최소한 뭐 회사채도 한 트리플 B 마이너스 정도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볼 테고, 그렇죠? 예, 예, 예. 그 뭐 밑에 걸 사주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좋습니다. 요게 또 이제 앞으로도 시장에 좀 뇌관이 될 수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하시는데, 일단은 정부가 인지를 했고 유동성 공급 대책들도 이미 나왔고, 그렇죠. 그게 이제 가동이 되는 시점에 있고 하니, 그러니까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블랙스완 같은 저기 테일 리스크로는 아직은 안 봐도 되는 걸까요? 예, 좀 블랙스완은 아닐 것 같은 거는 이제 이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블랙스완이 아니죠. 모르는 사실은. 거. 네, 그건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2008년에는 LTV도 안 좋고 레버리지도 심하고 이제 주택 부실이 크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몰랐던 거는 파생의 CDO, CDS 뭐 이렇게 재파생의 재파생 그쵸. 이런 것들은 몰랐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하드랜딩은 안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거는 그때는 사실은 아까 캐시플로의 펀더멘탈이 되는 렌트, 월세 이런 것들을 못 내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급격하게. 네. 예, 그리고 너무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때 펀더멘탈과 지금은 되게 다른데, 지금 또 차트 하나만 더 네.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부채 많다고 생각하시고 뭐 가게가 뭐 부실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은, 이게 골드만삭스 자료인데요. 이게 1960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이 부채와 자산을 뺀 밑에가 이제 부채고요. 부채와 자산을 뺀 순자산, 이게 중요하죠. 네. 순자산의 요 까만색 선이에요. 근데 역대 최고치에 올라와 있죠. 이 뒤는 예상치고요. 아,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게 금액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득 대비예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쓴 거죠. 과거 소득 대비고 지금 소득 대비고 이러니까. 거기에서도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 쉽게 얘기하면 가게에. 그렇죠. 예, 과거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지금 막 연체 높아지고 이러는 거 아니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여기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이제 거의 이렇게 오랜 동안 보면은 과거에 여기 음영 처진 데들이 다 금융위기나 위기 당시. 뭐 경기 침체에 들어갔을 때잖아요. 네. 근데 이때는 하우스홀드 뎁, 네. 네, 가계부채, 페이먼트인데, 가계부채. 예, 가계부채인데 이거 제가 좀 설명을 뒷장에 있어요. 이게 지금 네네. 요게 이제 신용 저거거든요. 신용카드 연체율, 왜 신용카드냐 하면 모기지도 있는데, 모기지 보면은 전혀 아무런 움직임이 없을 정도로 평온해요. 그래서 그래도 좀 빨리 움직이는 신용카드를 갖고 온 건데, 신용카드 연체율이 최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뭐 30년 동안 보면은 이렇게 낮고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는데 네. 그래도 이 금융위기 터질 때처럼 이렇지 않다는 거죠. 네. 수준 자체가. 예, 그래서 바꿔서 보면은 아까 이제 순자산도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이자 갚아야 될 것도 자기 소득 대비한 이자 갚아야 될 것도 되게 낮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업도 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가게도 돈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버틸 체력이 된다. 이제 요 얘기는 드리는 거죠. 앞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돈의 힘이네요. 예. 돈의 힘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미국은 이제 극복을 했고, 네. 그 체력이 지금도 남아 있으니. 예.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보여드리고.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위안을 드리려고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네.
이제 근간에 제가 중간에 뭐 크레딧 리스크도 있고 뭐 이제 피봇도 조금 멀어졌고 경기 그 기업 실적 하향 조정도 남아 있고 뭐 이런 이제 안 좋은 말씀들도 많이 드렸지만 네. 실질적으로 저는 이게 체감하는 게 달라서 그런데 저는 7, 8개월 남았다 그러면은 저는 거의 끝나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기관들은 많이 빠질 때마다 계속 매집을 하기 시작하기 딱 좋은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뭐 올라갈 때 안 사고 빠질 때마다 사고 매집했다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를 보여드린 요약한 자료인데 1950년부터 지금 70년 동안 보시면은 이게 이제 경기 확장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산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 파란색 그림들이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였고요. 네, 이때는 69개월 평균으로 올라갔고 네. 지금처럼 안 좋은 리세션에 들어가는 거는 평균은 10개월이지만 뭐 저희가 아까 18개월도 봤잖아요. 네. 근데 보면 미미한 거죠. 여기 밑에 자주색 선인데 우리가 여기 곧 들어가 있다 또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 좀 시간이 약이다. 뭐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장기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되면 위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단기에 돈 빠졌다 그래가지고 그거 막 어디다가 써야 되니까 다 팔아야 되고 막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이럴 때 돈 많으신 분들이 항상 유리해요. 그러니까 또 더 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역사의 반복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나쁜 얘기들을 다 반영하더라도 결국 또 이런 그림이 또 그려질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 조급한 사람부터 네, 네. 나가 떨어지고 네, 여유가 있는 사람, 돈이 있고 장기 예. 투자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더 큰 부자가 또 되고 예, 산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윈드서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저 밑에 있는 아주 작은 골들만 견디면 되는데 예, 저희가 우리가- 지금 저기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또 네. 저 한가운데 있으면은 그냥 죽을 것 같거든요. 네, 저길 또 언제 올라가나 내 이 골짜기에 빠져 있는데 근데 안 좋습니다. 예. 예. 레버리지를 강하게 쓰신 분들 빼고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100년을 놓고 봐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이번만 달라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들도 분명히 이제 강하게 또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7, 8개월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다. 짧은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어떤 분들은 7, 8개월이면 또 언제 기다려 이거 당장 이번 달에 돈 벌고 싶은데 올해 안에 지금 내 수익률 높이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조바심을 내면은 결국은 지더라고요.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 저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네. 예, 좀 손해 보면 또 팔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있어요. 저희 고객 중에 거액자산가 중에서는 이제 저희 수익률 물어보고 많이 빠졌네 이러면서 그럼 언제 더 넣을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역시 달라요. 네, 그래서 예, 생각하는 사고가 달라요. 저한테 뭐라고 하려고 전화하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언제 더 넣을까 이러면 제가 연초에 좀 더 넣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기다리시면 되니까요. 뭐 이러면 그러면 되게 동의를 하세요. 그런 분들이 요새 한 3통 정도 전화 받은 것 같아요. 요즘에 저도 그래서 증권사 다니는 분들한테 이렇게 들어보면은 고액 자산가들이 돈을 좀 넣는 분들이 있다고. 예. 역시 거꾸로 가야 됩니다. 거꾸로. 그래서 아까 보여주셨던 그 표는 좀 프린트를 해가지고 어디 책상에 좀 붙여놔야겠네요. 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네.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항상 좋은 이야기 해주시는 글로실 자산운용의 김태용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